뭐 이런 상황이 올 줄 몰랐겠죠. 아무튼 이낙연 대표도 송구하다 이런 표현을 하기는 했는데요. 정태근 의원 혹시 국민의힘에도 그런 당헌이 있습니까?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마 내부적으로는 뭐 검토를 할 때 뭐 그런 검토를 할 수 있습니다만 당헌상에 규정돼 있는 거는 제가 들어보지를 못했고요. 근데 이 문제를 어떤 차원에서 바라봐야 되냐면 민주당이 야당 시절에 정당과 정치의 혁신을 얘기를 하면서 소위 책임 정치 차원에서 어떤 후보가 비리 등의 귀책 사유가 발생시켰을 때 그 당의 후보를 내지 않는다고 얘기를 했고, 그래서 2015년에 문재인 그 당시 대표가 고성군수 후보가 벌어졌을 때 가가지고 그랬어요. 그 당시에 새누리당이죠. 후보 내지 말라. 이렇게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물론 민주당이 한 번 서울시의원 보궐선거에서 후보를 안 낸 적이 있습니다. 제가 드리는 말씀은 뭐냐면 이 얘기는 우리가 정치 혁신을 잘하고 있으니까 국민 여러분 우리한테 표를 주십시오. 이런 얘기예요. 오늘 주호영 원내대표가 천벌을 받을 거란 얘기를 했어요. 굉장히 과한 얘기 같지만 예를 들면 우리 형법 347조에 이렇게 남아 있는 게 있습니다. 사람을 기망하며 재방적 이득을 얻으면 징역 10년 이하에 처한다 이게 나와요. 이게 사기죄에 대한 얘기입니다. 즉 우리는 깨끗한 정당이고 책임지는 정당이고 정치 혁신을 선도하는 정당이기 때문에 우리한테 표를 달라고 그랬다가 이제 집권당이 돼서 큰 선거가 벌어지고 뭔가 손해를 볼 것 같으니까 이거 없겠다라고 얘기하면 형법상으로 사기죄는 안 될지언정 정치적으로는 사기죄에 해당하는 거예요. 사실은요. 그러니까 아까 주호영 원내대표가 용서를 국민한테 용서를 구해야 되고 천벌을 받을 거라고 얘기를 한 건데 저는 천벌이 뜻하는 게 그거잖아요. 하늘에서 벌을 내린다는 건데 아마 이 상태로 이런 위선적 결정을 강행하면 저는 국민이 표로 심판하는 것이 그게 천벌하고 똑같다고 봐요. 제가 왜 이렇게 강하게 얘기하냐면 지금 이렇게 상황이 됐으니까 그러면 책임 정치라는 얘기를 쓰지 말아야죠. 알겠습니다. 책임 정치라는 말을 쓰지 않고 그냥 당당하게 죄송합니다. 이렇게 나가야 된다니까요. 대한민국 수도 서울 그리고 제2의 도시 부산 이 두 군데에서 동시에 재보선 치르는 거는 의미가 간단치 않죠. 특히나 이제 내년 재보궐선거는 이전 선거와는 다른 아주 특성이 있습니다. 뭐냐면 두 번 선거 다, 그러니까 이제 부산시장, 서울시장 다 민주당의 귀책 사유로 인해서 발생한 선거다라는 특징이 있고요. 또 한 가지는 1년짜리 시장을 선출하는 선거입니다. 1년 있다가 또 지방선거를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유권자들이 무엇을 기준으로 선택할 것인가. 이전에 뭐 보수니 중도니 진보니 관계없이 과연 어떠한 것이 쟁점이 될 것인가라는 거에 따라서 선택이 굉장히 부담되지 않는 선거라는 측면이 있고 그렇다고 본다면 세 번째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후보 개개인의 성격도 중요하지만 자질과 능력도 중요하지만 아마 보수 진영에 있는 분들이나 중도 진영에 있는 분들 입장에서 보면 이번에는 확실하게 문재인 정부에 내가 좀 경종을 울려야 될 필요가 있겠다라고 하는 생각들이 굉장히 강할 거예요. 결국은 그렇다고 한다면 국민의힘이다 야권 입장에서 보면 국민의힘이 지금 가장 부담스러운 건 뭐냐면 지지도가 안 올라가는 것도 문제입니다만 비호감도가 굉장히 큽니다. 보통 비호감도 조사하면 65%가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 중도층에 있는 사람들이 야권에 투표할 수 있도록, 즉 문재인 정부에 대해서 경종을 울리는 방향으로 투표할 수 있도록 그 비호감도를 줄이면서 야권 전체의 힘을 결집시킬 수 있는 후보가 누구냐. 이게 이제 포인트가 된다고 보여지는 거죠. 정태근 의원, 반문연대 가능할까요? 충분히 가능하죠. 그런데 좀 구분을 해야 될 게 홍준표 대표가 보수 우파 진영의 빅텐트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사실이 보수 진영만을 모으겠다라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제 전반적으로 지금 나오는 것은 소위 보수 진영과 중도 진영을 망라해서 소위 문재인 정부의 반대 진영에 있는 사람들을 모두 다 결집해야 된다라는 뜻인데 이게 과거에는 쉽지가 않았어요. 특히나 중도의 표를 상당히 차지하고 있었던 제3지대의 정치 세력이 존재했었거든요. 대표적으로 안철수와 국민의당이 존재를 했었죠. 근데 지금은 중도층의 유권자들은 여전히 저는 뭐 40% 가까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이것을 대변할 수 있는 세력이 존재하지 않아요. 그래서 실제로 보면 어떤 현상이 나타나냐면
지금 문재인 정부가 국정 운영을 잘못하고 있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신데 국민의힘 지지도는 떨어져 있어요. 무슨 얘기냐? 그분들이 다 무당층에 있다는 거거든요. 그렇다면 결론은 실제로 문재인 정부에 대한 심판의 뜻을 갖고 있는 분들을 엮어야 되는데 거기엔 두 가지가 필요합니다. 하나는 지금 국민의힘이 계속 반문연대만 주장할 것이 아니라 스스로가 좀 변하는 모습을 보여줘야 돼요. 무슨 얘기냐? 국민들로부터 비호감도를 낮출 수 있게 우리도 스스로 반성하고 혁신하고 더 열심히 책임지고 노력하겠다. 그러면서 이 반문연대를 만들기 위해서 우리가 가득권을 갖고 있는 게 있으면 포기하겠다. 이렇게 스스로가 변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게 첫 번째고 예. 두 번째로는 실제로 지금 야권에 있는 다른 분들과 막연하게 반문연대를 하는 것이 아니라 생각을 일치해가는 과정들을 만들어야 됩니다. 즉 문재인 정부의 정책에 어떤 것이 문제가 있고 우리가 연대한다면 공통의 정치적 메시지를 뭘 낼 수 있고 이런 교감들을 쌓아나가는 과정들이 있어야 실제로 소위 중간지대에 좋은 후보가 있다고 하더라도 열린 자세로 경선을 할 수가 있는 거거든요. 조금 김종인 비대위원장의 메시지가 좀 달라진 측면을 제가 좀 지적해드리고 싶은데요. 확실히 9월 초까지는 예를 들면 안철수 대표에 대해서도 당에 들어와서 경선을 해라. 예. 그리고 당을 중심으로 후보를 내겠다고 말씀을 하셨다가 지금은 좀 달라졌습니다. 그러니까 이미 이제 범야권, 그러니까 국민 경선을 할 수도 있다라는 예. 생각으로 달라졌고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지금 경선관리위원회, 지금 위원장이 김상원 의원이죠. 경선관리위원회에서는 어떻든 국민 경선, 거의 100%에 가까운 국민 경선으로 가겠다 이런 뜻을 보여줬고 결국 중요한 것은 김종인 비대위원장의 역할이라는 것은 뭐 후보를 마련하고 등등의 문제도 있지만 이거는 어차피 지금 제도적인 후보 선출 과정이 존재하는 것이고 무엇보다도 지금 현재 국민의힘이 갖고 있는 비호감도를 어떻게 낮출 것이냐. 그래서 이제 조금 전에 말씀도 나왔습니다만 박근혜 대통령 재판이 대법원 판결이 끝나면 이명박 박근혜 전 대통령 문제에 대해서도 당 차원의 공식적인 사과를 우리가 해야 되지 않겠냐 이런 논의를 예.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런 점들이 국민 경선을 통해서 후보를 만들어가는 것 그리고 당이 변해가는 것 이것을 맞물리게 하는 것이 저는 그 비대위원장의 역할이라고 생각됩니다.